정감록에 돌아가 보면은 이런 그 조그마한 책자가 있어요. 남사고 산수 십승 보길지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 뭐 글자 풀이하려면 시간 다 가니까 일단 십승지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소백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리산이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소백산, 태백산 근처, 지리산 근처에다가 쫙 하니 십승지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십승지다, 저기도 십승지다. 그래서 다 보면은 백두대간에 몰려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가 4군데로 가장 많아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많이 여러 예언서를 다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경상북도 풍기, 충청남도 공주, 경상남도 가야산이 10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여러 책에. 10권이 넘는 예언서 책에 10번이나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경상북도 안동이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경북 예천과 전라북도 운봉이 7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십승지로서 굉장히 어때요? 평가를 받는 그런 지명들이죠. 고을들이죠. 장소죠. 그 다음에 태백산이나 소백산, 충북 보은도 6번이나 나오고, 그 외에 경북 계령, 봉화, 강원, 영월, 충청, 단양, 전북, 무주, 부안이 5번씩 나오고, 충청북도 진천도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여러 지명들이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십승지라고 믿었던 곳이다 하는 거죠. 교수님 그거 다 하면 10개도 넘는데요. 맞아요. 10개 넘죠. 그렇지만 이제 십승지라고 하면 꼭 10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빼기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걸 이제 지도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강 눈에 그림이 들어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백두대간이 흘러간 곳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길지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첫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른바 십승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 그 어떤 조건을 가진 곳을 말하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승지지에 가면 뭐가 좋냐? 아까 제가 병화불입지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말하면 3가지예요, 결국은. 삼재를 피하는 곳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삼재라는 건, 첫째가 전쟁이 재앙이고, 2번째가 전염병이 큰 재앙이고, 3번째는 역시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지형을 살펴서 잘 보면은 십승지는 대부분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큰 국도에서, 말하자면 고속국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치가 설명이 돼요. 해안선은 어땠어요? 해안선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외구 침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 십승지란 말은 조선 중기에 나온 거니까 그때의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이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을 찾을 때는 일단 해안가는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십승지가 유행하던 18세기, 19세기에는 서해안에도 남해안에도 그리고 드물게는 동해안에도 이른바 서양배들, 그 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배하고는 모양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양선이라고 했잖아요. 이양선에 출입이 있기 때문에 해안선에 사는 거는 위험하다고, 해안가에 사는 거는 대체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길은 또 왜 피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입장에서 보면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나 병자호란이나 뭐 이런 난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난리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은 간선국도 내지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적병이 진출한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길가에서 좀 벗어난 곳이 당연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 승지를 찾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그런 두 가지 설명만으로 충족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예를 들어보면 뭐냐면, 이 아까 십승지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 돼 있지만, 정감록에서 보면 다음 왕조가 들어설 가장 신성한 곳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논의하는 곳이 바로 계룡산이거든요. 계룡산. 계룡산에서 5년, 지리산에서 3년, 백두산에서 3년, 한라산에서 5년 도를 닦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계룡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계룡산은 사실 대로변이거든요. 그러면 왜 대로변에 계룡산이 중요한 곳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연구를 해보니까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른바 물태극 산태극이라는 게 있어요. 물태극 산태극. 태극이라고 하는 건 태극기를 생각해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가로질러 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주 계룡산 앞을 흘러가는 금강을 보면 굽이 쳤어요. 그렇게 영동에서부터 서해안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태극 모양으로 굽이 쳤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당연히 물이 그렇게 굽이 치는 건 산도 같이 굽이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룡산도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지맥이 거기서 아주 크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걸 어려운 말로는 hö룡고조라고 그래요.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hö룡고조다. 그 hö룡고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이라는 건 산이에요. 산이 굽이쳐서 산이 뻗어나가면서 그 산에 모든 산에 그 작은 산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큰 산을 뒤돌아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고조라고 그래요. 하래비를 바라본다. 조상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런데 계룡산이 바로 hö룡고조이고 산태극이고 수태극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옛날에 풍수지리를 좀 하던 분들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은 대록가에 있거나 말거나 이거는 진짜 중에 진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 정감록의 핵심은 조선 왕조는 망하고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 그 새로운 왕조는 정씨들의 나라가 되는데 그 정씨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진인이다. 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도사 중에 도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모순, 경제적 모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거에 다 해결하고 아주 좋은 나라가 열린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선의 왕들이나 조선의 지배층들은 정감록을 어떻게 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사상이 담긴 것이 정감록인데 그 정감록에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승지설이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오려면은 엄청난 재앙이 있을 텐데 그건 마치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겟돈의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좋은 세상을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게 바로 십승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 십승지설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남사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지만 남사고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많은 선비들이 길지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 후기가 되면 17세기 이후가 되면은 중앙에서는 당쟁이 심해지고 또 조금 더 반삼만 삽질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일반 양반들이 이제 더 이상 쉽게 벼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사실은 당쟁이 심해진 것도
벼슬이 어려워진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왜 벼슬이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죠. 왜 어려워지냐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학업에 열중하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수험생의 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수월하게 급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특수한 양반집 몇 사람에게 점유되지 않고 독점되지 않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지식인의 수준이 평민에까지 내려와요. 서당이 많아지고 지식이 널리 보급되면서 말하자면 공시생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주 훌륭한 양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봐가지고 벼슬에 나가는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벼슬이 없는 양반은 서울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시로서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벼슬을 놓친 많은 양반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뭐를? 어디로 가면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점을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중환의 택리지가 등장한 배경이 그런 거예요. 택리잖아요, 택리. 그가 가서 살 마을을 고르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중되어 살고 있던 많은 양반의 후예들이 경상도로 갈까, 전라도로 갈까, 충청도로 갈까. 거기 가서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좀 미리 조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되겠지. 그러면 인쇄 수입이 쏠쏠하겠다. 인쇄 수입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중환 같은 사람은 택리지를 쓰죠. 그에 앞서서 남사고는 이미 풍수지리 전문가로서 전국을 돌아보면서 길지를 하나씩 둘씩 점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풍수지리가 유행했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또 베트남에도 여러 나라에서 풍수지리가 유행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풍수지리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풍수를 볼 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처럼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장소 풍수를 보는 걸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체를 꿰뚫기를 좋아해요. 그게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런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대세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풍수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의 많은 풍수사들은 벌써 남사고 시대가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세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세를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인용하는 산수비경이라는 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반도는 백두산 호랑이가 앞발로 만주 땅을 핥히는 형상이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상이 넘쳐요. 우리 한국은 그저 중국에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륙을 핥히는 호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으로 말하자면 호랑이의 코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포항 옆에 가면 호미곶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한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아마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그린 것들을 언젠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